네, 뜨거운 정치 현안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최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지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특별히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정호진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호진입니다. 네, 세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예. 예. 뭐 저도 오늘 일단 하루 또 이렇게 이번 달에 일일 DJ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주말에 진행하고 있는 정치인사랑 좀 분위기가 비슷해서 예,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도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정책 현안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얘기도 오늘 한번 나눠볼 텐데요. 대선 레이스가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돈과 관련된 얘기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저기 일부에서 나오셨던 김동연 후보께서는 여야 후보의 얘기 중에 맞는 얘기가 없다. 이렇게까지 아주 혹평을 하셨는데 나라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 돈을 누가 많이 퍼주냐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방역 지원금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자영업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여당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뭐 지금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어가지고 우리가 경기 회복을 예측하고 있지만은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기 회복이 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저도 제 지역구인 부산을 가면은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아직까지 많이 하시고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당연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방역 지원금을 하는 것은 좀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뭐 지금 선거를 앞두고 돈 퍼주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 해야? 그럼 몇 달 있다가 하면 지방선거고 예. 또 뭐 항상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게 처음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해왔던 몇 차례 해왔던 것을 다시 하는 건데 무조건 선거랑 연결지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전 국민한테 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 85%도 해보고 예.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은 선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네. 차라리 전 국민들에게 빨리 드리고 대신에 좀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세금으로 다 나중에 걷고 이런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또 올해는 우리가 초과 세수도 생각보다 많이 거쳤기 때문에 예. 이것을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거는 지금 뭐 경기 부양책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이 시점에 뭐 우리가 그 세금으로 지금 뭐 나라 빚을 갚아라가 아니라 세금을 예.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론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서로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어떤 의견이신지를 먼저 한번 듣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우리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도 50조 원, 이게 사실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세수가 50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불효불급 예산들을 좀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50조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결국에는 추경. 그렇죠. 추경을 하고 국채 발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국채 발행을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할 때에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건 이따 반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예. 이 50조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특히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연대의 기조로서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확대 재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IMF 때 한 150조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당시 이제 큰 기업들이었죠. 거기 이제 대기업이 구조조정하는 데에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사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 사회적 연대의 기조로서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고 지금 코로나의 여파, 코로나 상황을 견뎌온 것은 사실상 자영업자들입니다. 제일 많이 피해를 받고 예. 이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10만 원, 20만 원 찔끔찔끔 하는 거로는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봤던 피해 100분의 1도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50조는 충분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전국민 지원과 자영업 전액 보상에 대한 우리 심상정 후보 그리고 정의당 측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위로의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위로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의 책임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재난지원금이 초기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그 피해를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측이 안 됐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팬데믹이 있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그때 주장을 했었죠. 예. 근데 지금 1년 9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가 중소상공인들의 손실 피해가 이제는 추정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어요. 예. 그리고 위드 코로나 체제로 지금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 피해 보상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부채가 한 대략 180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자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하셨는데요. 비 올 때는 우산을 쓰고 햇빛이 따가울 때는 양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급할 시간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지금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렇죠. 그건 정부에서도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합의를 했던 약속도 있고요. 예. 최근에 확진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의료 인력들 빨리 확충하고 중환자 병상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 어마무시하게 쌓여가고 있는 지금 이자 부채, 예. 한가 문제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난지원금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거의 습관성으로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격 아닌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 민주당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여당 쪽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왜 예. 1월에 지급이냐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분의 주장은 어쨌든 일단 자영업자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자영업자들 개개인의 큰 금액의 손실을 메울 수 있느냐. 뭐 이런 좀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뭐 1월은 뭐 지금 이제 추진하면은 가장 빨리 줄 수 있는 게 1월이니까 그렇고 예. 지금 뭐 여러 번 했는데 이걸 굳이 뭐 좀 더 지나야 될 뭐 그럴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니까 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주면 또 왜 지방 선거 전에 주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주는 것이고 제가 야당 이제 우리 김재섭 의원님을 뭐 떠나서 야당 분들이 대부분 항상 이 뭐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하시다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얘기하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시고 돈 주는 건 찬성한다. 근데 예. 왜 자영업자한테 안 주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가장 많이 얘기했던 후보가 지금 50조 원이라는 이건 뭐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돈이 돌아가는 규모거든요. 예. 이걸 얘기하실 때는 왜 아무도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지 않나 좀 묻고 싶고요. 뭐 두 분 다 말씀 맞으세요. 자영업자들 많이 힘드시고 저도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를 뭐 구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재난지원금 말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이 경제라는 지금 우리 경제라는 이 환자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응급실 갔다가 지금 회복실 나왔어요. 예. 아직 다 나은 게 아닌데 회복실 나왔는데 너 이제부터 뭐 운동하고 뭐 마라톤 뛰고 뭐 건전하게 해가지고 허리띠 졸려매고 돈 갚아 이게 맞나? 지금 확실하게 더 회복실에서 나와가지고 정상인이 될 때까지 살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또 유리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그 경기도에서 지역 화폐를 2019년에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조금만 좀 짧게 할게요. 네. 그 지역 화폐 가맹점이었던 자영업자가 예. 비가맹점보다 30%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한테 돈 준다고 자영업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라는 환자를 살리기에는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번까지는 두 분께도 시간을 거의 동일하게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조금씩만 더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자, 김재섭 비대위원 얘기하시죠. 그 국가 부채에 관련된 얘기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다르죠.
재난지원금은 불필요한 지원금인 것이고 저희는 소상공인한테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병실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뛰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과연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그 사람의 몸을 좀 더 낫게 하는데 뭐 효과적인 정책이냐? 사실 그건 우리가 재정승수로 따질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이죠. 전 국민한테 유일하게 100% 돌아간 유일한 재난지원금이 1차 재난지원금 때인데 그때 재정승수가 0.2 정도 돼요. 사실 크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앞두고 나서 이렇게 경제적 부흥 효과도 미미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다분히 선거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차, 3차, 4차가 재난지원금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1차와 동일하게 100% 다 준다는 것은 이번 대선이랑 지난 총선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초과세수와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초과세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측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예측 이상의 세금이 걷어들인 데는 다분히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부터 비롯된 반사이득인 것이 그것이 뭐 경기 부양이 돼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초과세수가 나오면 우리가 국가재정법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이야기 반론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 하는데 50조 원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전체 우리 국가 예산의 한 9%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건 국채 발행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추경은 좀 어렵고. 예, 그래서 추경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긴 뭐 예. 추경도 덩어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도 이거 뭐 불효불금 예산을 좀 조정한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한 4조 정도를 할 수가 있지 실제로 50조는 예산 조정을 하긴 힘듭니다. 결국에는 뭐 그렇죠. 국채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을 해야 된다지 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선거 전이 아니라 집권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의 이제 여당이죠.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예. 추경을 하든 국채 발행을 하든 여기서 결정하겠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예, 필요한다고 하면 여당에서도 결정해 주겠죠. 선거랑 전혀 무관하게 재정 건전성을 반대하던 당이 지금 50조를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놓으면 안 굉장히 된다니까요.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제가 네. 조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필요 불필요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다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그 정호진 수석 대변인 의견도 안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민주당은 나라 돈을 그냥 민주당의 국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좀 분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1월 달에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올해 이제 추가세수분을 내년으로 넘겨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들었을 때 민주당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주장하는 정당인데 특권과 반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174석인가요? 슈퍼 여당입니다. 예.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일단 올해 초과세수분을 내년으로 넘겨서 집행하겠다는 건데 국가재정법에 보면 지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연도 경비는 그 연도에서 세입 또는 그 수입을 예. 충당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초과세수분 위에서 내년 세입 예산 늘려서 하겠다라는 거는 국가재정법 이거 위반하는 거예요. 위배하는 거죠. 이 돈을 그냥 이렇게 아니 그런 측면에서 힘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이 특권으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부분까지 위반하는 반칙을 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뭐 짧게 반론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사실이 아니고요. 돈을 이렇게 막 뭐 가지고 있다가 넘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올해 많이 거쳤으니 내년에 더 많이 이렇게 주도록 하자라는 그 논리가 있는 거고. 납부 이연을 한다 그러던데. 그리고 이 특권과 반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인허가 같은 걸 해주고 우리 아들을 채용해가지고 50억 받고 이런 게 특권과 반칙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힘든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줄까? 힘든 사람한테 주자니까요. 저희 얘기는 그거예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알겠습니다. 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민주당의 우선순위는 제가 보기에는 다름 아니라 그 내년도 대선을 예식해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50조에 대해서도 딱 한마디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일관성 없다. 예. 일관성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뭐 이 얘기만 갖고도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오늘의 원래 본 주제는 우리가 부동산 얘기였거든요. 네. 부동산 얘기 일단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주제들까지 얘기를 듣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요. 예.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오른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모든 후보들이 똑같이 내걸고 있는 목표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해법의 차이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주택 공급 일단 첫 질문은 예 아니오로만 좀 여쭤볼게요. 주택 공급 확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예. 필요합니다. 아니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께서는 아니오라고 하셨고, 지금 김재섭 비대위원과 최지훈 교수께서는 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 확대 정책을 피겠다는 두 쪽인데, 여기에 또 의견이 다르고, 공급 확대와는 좀 다른 방향을 갖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정호진 수석대변인께서 공급 확대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공급 확대 주장하시는 분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공급 만능주의입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연평균 41.1만 호 주택 공급했어요. 올해 1월 초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역대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을 역대 최고치로 많이 했는데 집값은 뛰었지 않습니까? 예. 걷잡을 수 없이 뛰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 그리고 가장 많은 다주택 보유자가 발생을 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예. 어떤 주택이냐, 누구를 위한 주택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미 1기, 2기 신도시 집값 상승을 다 끌어올렸고 3기 신도시도 지금 마찬가지 부분이에요. 이미 많은 주택이 공급돼 있는 상황이고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45%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대 양당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늘 선거 때면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왜 집값을 잡지 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부분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해명이 돼야죠. 아니라면 지금 정의당 쪽에서 갖고 계신 보관이 뭔지만도 짧게 한번 듣고 공급 확대 쪽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급을 없애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대장동 사태에서도 확인됐던 거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치솟는 집값을 잡아야 되고요. 저렴하게 무주택 우리 서민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복지가 넘치는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일단은 부동산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펼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정책은 사실은 초기에 했어야 할 정책을 후반에 했습니다. 뒷북 그 보유세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보유세 정책을 초기에 강화시켰다면 이렇게 집값이 상승되지 않았었고 공급되는 집값 자체가 비싼 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주택자들이 이 집을 가지고 공급을 가지고 사실은 투기를 하는 부분으로 활용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투자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공급은 좀 부차적이고 세금이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은 네. 일단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 요게 네. 이제 가장 메인이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공급은 확대하는데 대량 공급 이게 이제 민간 중심 쪽을 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연히 민간이죠. 민간. 당연히 민간입니다. 예. 당연히 민간이고 뭐 공공 임대주택도 늘려야죠.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권장 수준이 한 15% 정도 되는데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우리나라 한 8% 정도 됩니다. 뭐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역설적으로도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 그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 재개발은 되게 이익 환수율 한 90%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가 좀 더디고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기업한테 맡겨놓고 그중에 한 50% 정도의 차라리 기부 체납을 받는 형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까 우리 그 대변인님 말씀하신 그 약간 주택보급률을 말씀하셨는데 주택보급률은 늘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 내지는 뭐 서울 비롯한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의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는데 주택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표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어디 바닷가 앞에 섬에 이런 집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예. 실제로 중심이 되는 수도권에 있는 공급들은 굉장히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 한 10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허용해 놓은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조금 풀어지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2022년 정도가 되면 사실 이제 공급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사실 지금에 있는 집값을 어느 정도 수도권에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민간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원활한 공급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집값도 잡힐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면은 집값이 일단 내려간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죠. 일시적으로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겠지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요. 근데 예. 결국에는 집이라는 것도 시장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량이 당연히 공급이 있으면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집값은 안정이 되게 마련이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가장 유사한 사례가 1989년 그 이제 노태우 정부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집값 상승이 있었을 때 200만 호 신도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겨우 집값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례들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추지훈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역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다라는 주장이 제일 강하시죠? 부동산 공화국,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그 투기로 인한 과도한 그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라는 것이 있지만은 예. 사실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금리, 뭐 거시,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신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것까지 다 교통망, 교육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요 방면에서는 공급 방면에서는 물량을 늘리고, 예. 근데 이 물량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좀 중산층에게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본주택과 같은 물량을 많이 늘리고, 또 이 수요 측면에서는 아까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보유세도 저희가 똑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국토 보유세를 포함해서 또 이 생애 처음으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다 관할하는 그런 정책 패키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법론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예 접근이 다른 쪽에 한 곳이 있고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이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표정원의 뉴스 사이킥 여의도 정책 발굴단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눈을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첫눈 인정 못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3부에서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된 것이 지금 민간 위주의 개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네. 대장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새롭게 또 알게 된 것이 과도한 이익을 민간 개발을 했을 경우에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일단은 공공 부지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거에 대해서 회수가 되느냐, 아니면 그러면 너무 소수가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냐, 여기서부터 또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일단 먼저 지금 제가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그 민간 중심으로 공급을 하면 좀 이런 의혹과 소동이 안 끊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 민간이 그래도 제일 솔직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장동 이 이슈가 터진 가장 큰 이유는 민간만 들어가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관이 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민간이 같이 하면서 좀 발생한 문제가 좀 다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사실 위험을 지고 사업에 뛰어들었으면 그 위험 부담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그에 상응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뭐 시장 논리로 그렇죠. 예. 너무 당연한 일인데 대장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민관이 되면서 사실상 위험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예를 들면 민간이 내가 여기를 많은 예산을 들이받고 내가 리스크를 안고 자금을 유치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익을 얻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 사회 상도에 반하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 어느 정도 세금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LH 내규에는 그런 이 규제 환수를 하는 조항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이 아니라도. 그래서 저는 민간이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서 이익을 갖는 건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민간이 개발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이익을 좀 공공으로 환수해야 된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과도한 그 인허가로 인한 과도한 초과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법이 통과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내가 집권하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자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을 대표로 오신 우리 김재섭 위원님한테 이번에 이 법 통과하는 건 찬성하시나요?
찬성하시죠? 아니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민간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가야 되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을 고정해 놨잖아요. 6%, 뭐 15% 이런 식으로 이익률을 고정해 놓은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리스크를 감당하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리스크가 다른데 어떻게 이익이 고정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토론이 필요한데 무조건 민간의 이익 돈 많이 가져오면 안 돼. 이익을 고정해놔. 라는 방식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토지를 그 사적인 재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공공재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의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정호진 수석 대변인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거든요. 예, 그리고 예. 사실 토지라는 것은 5천만 국민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을 짓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정말 억장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8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억을 벌었어요. 예. 이건 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수익을 얻은 것인데. 근데 이게 그 실제로 돈을 이제 빌려와서 다 넣은 게 8천만 원은 사실 아니고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그 막대한 정말 네.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를 갖고 이것을 사실은 공공이 뒷받침해줬다라는 부분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아니 공공택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공주택을 짓는 걸 원칙으로 해야지. 뭐 개발이익 환수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예. 국토부에서 민간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개선안에 보면 뭐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대장동 때 적용하지 않았던 거 다시 적용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출자자 택지 사용 제한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예.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봅니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공공택지를 아까 이제 김재석 의원이랑 얘기를 한 것은 그 개발의 주체가 꼭 공공이 될 필요는 없다. 민간이 해도 된다라는 예, 예. 입장이었는데요. 대신에 예. 과도한 이익은 환수해야 된다는 건데 목적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다만 이것을 뭐 100% 공공주택으로 하자라고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규모 신도시를 짓는데 예. 그 신도시가 다 공공주택일 때 뭐 수요는 어떨까 이게 잘 될까 이런 것도 좀 염려를 해서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공공주택이 많아야 되지만 100%로 하는 것은 좀 지켜보면서 그게 맞나 이렇게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약간의 생각합니다. 절충안이신 것 같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지금 국토부 개선안만 보더라도 그 택지 조성 사업에서 이윤율을 제한을 하더라도요.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택 분양 통해서 돈 많이 법니다. 민간 합동 사업을 하게 될 건 예, 피해 예. 프로 구성할 경우.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뭔가의 대책이 있어야지 저희는 늘 미봉책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 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대장동 사태에 대한 확실한 교훈 대한민국 앞으로 이 부동산 토지 정책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을 짓는 걸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쭉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이 입장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이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방법이 예. 좀 저는 이제 틀렸다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원하시는 거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자가주택도 있죠. 뭐 그렇죠. 예, 뭐 네. 자가주택도 늘리고요. 어쨌든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주택들을 늘리자는 것인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설적으로 민간 개발로 이루어질 때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했을 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90% 정도가 환수가 되기 때문에 민간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1989년에 노태우 정부 들어오면서 신도시 지어지고 이러면서 막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200만 호 말씀하시는데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 뭐 내년 후년까지 보급된 총 재고가 200만 호가 35년 걸렸어요. 35년. 굉장히 더딘 속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8%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보다 좀 낮은 수준인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것을 계속 국가가 딱 뒤틀고 딱 손에 쥐고 공공개발 무조건 한다? 굉장히 느립니다.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성도 떨어지고요. 아. 애초에 이 진행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그 법안과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수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것이 우리 헌법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으나 위험을 지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도 분명히 가져가게 해야 된다. 이익을 고정해 놓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뭐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아니면 뭐 윤석열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3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 부동산 가격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낮출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금융이 전부 부동산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금융 시스템도 마비가 될 거고 금융 산업도 망가집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 떨어질 되면 수는 부동산 없죠. 값은 하향되지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죠. 안정화되고 떨어지진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더 올라가진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무상향이 되는 게 맞죠. 이 주택이라는 것은. 그러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는 찬성하세요? 이것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상 로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하면서 또 사실 폭리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분양 단계에서 여러 규제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좀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캠프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세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보유세는 늘려도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낮춰야죠. 그러려면. 저도 민간 개발도 확실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풀어야 되고요. 저는 뭐 이게 과연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때 분양가 상한제도 잘 모르겠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있지만 양도세를 낮추고 이랬을 때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까 의심이 됩니다. 공급이 돼야죠. 저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네.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게 민간 주도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전제적으로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공 주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네. 민간이 그동안 그 주택 공급을 주도했다는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결국은 집값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여전히 집 없는 서민들이 45% 정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거 안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공공이 원칙을 가지고 주택 보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이 주도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보유세 강화를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너무 헷갈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리고 그 당내 경선 초기에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보유세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왜 지난 8월에 종부세 기준 완화했습니까? 종부세 기준 완화. 완화했습니다. 9억 원에서 11억으로 올렸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보유세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때 종부세 완화했을 당시에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도 한 가지 역으로 하나만 말씀하시는데 여쭙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정책으로만 집값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공급 없이 정책만으로도 집값 낮춘 사례가 있습니까? 집값 낮춘 사례는 없는데요. 그렇죠. 단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해보진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공이 중심이 돼서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부동산 값을 억제하기 위해서 온갖 세금 인상시키고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나오고 28번의 정책이 나오는 동안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책도 어떤 정책이냐가 중요합니다. 원칙을 갖고 소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정책이냐 아니냐인데요.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가장 많이 나왔어요. 결국은 집값도 못 잡고 투기 근절도 못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서 원인이 왔냐?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 집값을 잡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 철학, 원칙이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보유세 강화 관련된 부분은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정말 높을 때 그런 정책들은 초기에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정책은 집행하지 않고 후반부에 집행을 하니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그널이 온 거죠. 이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르겠구나 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일단은 이제 보유세 관련해 가지고는 보유세에도 이제 조건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제 양수를 당연히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세액 부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비판적인 입장이 아무래도 좀 보수 진영이 좀 더 강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단 최지훈 교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은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되면 어떤 대안을 갖고 지금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이제 시간이 새 후보가 대표에서 새 당을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각 당에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본인들의 해법을 하나씩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공화국을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하는 세상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소외감 주고 이런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값 많이 올라간 거 사실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닌데요. 저도 이제 여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유동성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값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잘한 것은 없다. 이런 거 인정하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관된 수요 정책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정책. 보유세 강화도 우리 정의당과도 같이 입장을 같이 하고 또 김동연 후보라든지 여러 후보와 입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보유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로 하겠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이유와 똑같이 그 차익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세나 정책 면에서도 일관적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동시에 공급도 250만 호 5년 동안 해서 그중에서 기본주택이 100만 호 되도록 기본주택은 대부분 공공임대인데 그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에도 포함하는 기본 공급과 수요를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수요를 좀 늘리고 보유세 강화라든지 세제 정책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걸로 들리고요. 그럼 이제 김재석 우리 전 비대위원께서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졌던 적은 딱 2번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호라는 압도적인 공급 물량이 있었을 1989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폭락을 했었죠. 결국엔 집값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경제가 망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공급이 있을 경우에 집값 안정이 된다는 것이지 정부가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집값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28번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일부의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가를 갖고 싶은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상적인 욕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설계 안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짜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거 투기꾼 때려잡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공급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을 저희도 반대하지 않고요. 저희가 250만 호 공급책을 내놨고 공급을 굉장히 중요하신 윤석열 후보도 250만 호를 내놨기 때문에 공급수는 같습니다. 방법상의 차이는 뭐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민간 주도냐, 뭐 공공 주도냐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호진 수석 대변인의 의견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천만 국민들이 함께 누려야 될 토지와 관련돼서 공공재라는 부분들을 보다 확실하고 신토지 공개념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비롯해서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공택지는 반드시 공공주택을 지어서요. 20%까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약도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기공화국 심상정이 반드시 해체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부동산 얘기는 우리가 뭐 서너 시간을 얘기해도 사실 끝나지 않을 만큼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으면서도 그래도 꼭 듣고 싶은 얘기는 오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의도 정책 발굴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정호진 선대위 수석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지훈 전 국제대변인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